윤석열 정부도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섭게 비자.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소득이 따라가줘야 돼요. 최근에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현장의 임장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매수자. 이탈함. 부담스러워.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옛날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밸런이 약발이 없습니다. 약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정부 대책은 10년 후를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불안입니다. 불안. 자, 그럼 왜 불안한지 하나씩 따져볼까요? 왜 불안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현재 시점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칼럼이나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신고가나 거래량, 정책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니 집값이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집값이 뭐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 정고점을 뚫고 일부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온다.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 전만 해도 다 근데 떨어진다 또 그랬죠. 지금 또 여전히 지방에 있는 뭐 대부분 도시들 또 수도권에서도 또 지역들은 우리 동네는 안 오르는데 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마라톤이나 이런 걸 뛰게 되면 선수들이 전력 질주해서 이제 한 경기가 끝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소득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정도,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걸 추세 상승이다라고 해버리면 엘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잠실 엘스. 엘스가 최고 가격이 27억이었습니다. 25억, 26억이 이제 주로 많이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뭐 거의 정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 상승이면 여기서 5년, 6년 후가 되면 2030년이 되겠죠? 2030년에 2배가 오르면 50억이 됩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시간이 점점 빨리 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빨리 가는. 우리 대표님도 이제 빨리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네요. 네, 또, 빨리 가죠. 네. 2030년 금방 올 것 같은데 50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엘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으로 50억을 사면은 살 수도 있겠으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50% 잘라서 실제로 50%가 안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럼 25억을 대출을 받아요? 25억을 원리금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나 내야 될까요? 뭐 이자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4% 잡아도 얼마인가요? 1년에 1억? 그러면 아주 부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이 1년에 이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엘스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는 저는 좀 빼야 된다고. 통계나 우리가 조사하는 데서 빼버려야 된다. 약간 그들만의 리그. 말이 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 살 수 있습니다. 반포가 70억 갈 수도 있어요. 50억, 70억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그렇게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35년? 2040년 정도 되면 엘스가 50억 갈 수는 있어요. 아니 결론은 이 50억에 25억 대출 받는 게 연봉이 1억인 사람은 못 사는 거잖아요. 연봉 2억이 다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2억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는 좀 어려워. 지금도 1억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더 잘 버는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2030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만에 소득이 2배 늘어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가파르다. 2035년, 2040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은 추세 상승이라고 단정하지는 말고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2년까지 제 생각에는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2013년에 거래량 좀 늘어나고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2015년부터 잡으면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그렇죠. 올랐죠. 2022년에 꺾였죠. 다행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꺾였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 조정 중에 집값이 떨어진 거는 또 2022년 뭐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 본격적으로 떨어진 건 6개월. 2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지금 추세 상승 들어가기에는 저는 아직은 약간 좀 시기상조 같다. 그렇다면 최근의 상승은 전고점을 따라가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그 조정의 과정인 거예요. 최근에 그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현장의 임장을 가보면 네. 특징이 있어요. 반포 압구정하고 틀려요. 압구정 예의도하고. 압구정 예의도는 신고가예요. 네네네. 2022년에도 신고가였어요. 애들은 2022년 12월 뭐 미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 하락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도 반포는 신고가를 찍고 있었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고 난리가 났을 때 반포, 압구정, 여의도는 신고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예요. 매물도 없어. 여의도 가보면 단지에 평형별로 매물 한 개 있으면 땡큐예요. 그들 지역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최근에 송파구나 강동구 가보면 네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엘스 리센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고점 가까이 왔잖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매수자 이탈합니다. 부담스러워. 2023년 1월, 2022년 12월에 19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엘스가. 맞아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억 좋아. 당연히 좋고 뭐 22억, 23억도 괜찮아. 근데 26억? 25억, 26억? 야 27억이 정보점? 야 그럼 이걸 뚫고 얼마를 더 가야 되지? 내가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러면 35억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35억 갈 만한 자신은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라시움? 제가 최근에 그라시움도 갔다 왔는데 그라시움도 똑같더라고요. 20억 1,000만 원이 최고가, 신고가가 나왔는데 매수자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주인들은 호가를 올립니다. 로얄동 로얄층이 20억 1,000만 원 거래가 되니까 비로얄동 분들도 호가는 20억을. 매수자들은 18억을 원합니다. 너희들이 올리는 가격을 따라갈 자신은 없어. 18억 정도까지 내가 오케이 할게. 왜? 18억에 사서 뭐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면 정고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으니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의 수요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 아주 부자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정고점 대비 아직 회복 안 된 단지들로 갈 거야. 그 지역들, 그런 단지들로 지금 수요들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 동네와 아니 동네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대세 상승 천정부지 올라갈 때 같으면 이게 정고점 뚫고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또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템포 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택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그 PF 문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게 되면 PF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국가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규제도 풀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도 나왔고 올해는 시세가 특례대출. 물론 시세가 특례대출은 출산율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최근에 3월부터 집값이 오르더니 5월, 6월, 7월, 8월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서울이 미쳤어. 네네.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이 거의 8,500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랐는 그 트라우마가 나와 있잖아요. 2020년, 2021년에 24개월로 보면은요. 24개월 동안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달이 16,000건 거래된 달이 한 달 있었고요. 11,000건이 한 달이 있었고요. 그 두 달을 빼면 8,000건을 넘는 달은 없습니다. 넘버 3. 올해 7월이 2020년 이후에 거래된 모든 달을 봤을 때 넘버 3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갱신했지.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놀랐어요. 큰일 났네. 8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별로 약발이 없습니다. 네. 약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린벨트 풀어서 언제 공급하는 거야. 10년, 15년 후 얘기잖아. 정비사업 지원해서 언제 공급이 되는데 10년 후 얘기잖아요. 네네. 1기 신도시 뭐 특별법 나와가지고 10년, 15년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 말이요. 정부 대책은 10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민을 하고 뭔가 공감이 되는 게 나와야 우리가 고민이란 걸 하잖아요. 야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데 그린벨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공감이 안 되니까 88 대책이 효과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불안입니다. 불안. 최근에 3개월, 4개월 동안 오른 건 불안. 2020년, 2021년에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또 다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집을 사는 주 수요층들이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예. 2021년에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큰일 났네?
이러다가 또 놓치겠네? 타고 아니면 1주택 가진 분들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거래를 이루는 주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불안하다는 건데 정부 대책이 이 불안한 마음을 안심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불안한지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왜 불안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까지도 공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올라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 밀어 올리게 되고요. 전세 가격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해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내는데 세입자한테 빌리면 이자 안 내고 빈집에 세입자가 그냥 살고 있으면 돼. 이자 대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고.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구매 능력이 좋아지죠. 집 사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세입자 입장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네. 야,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가 또 철저부지 올라가네? 야, 분양가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까? 분양가가 1년 만에 30%가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주변 집값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네 번째는 미국이 금리 내린다잖아. 이제 거의 뭐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는데, 야, 금리 내려가면 어떻게 돼? 2022년에 금리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야, 금리 다시 내려간대? 야, 이거 불안한데? 야,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솔루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결정타가 뭐냐면, 결정타가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행되기로 했잖아요. 2단계가. 네네네. 올해 1단계 시행하고 있었고 0.375였나요? 0.375%포인트 적용되고 있고 7월에 2단계가 0.75%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불현듯 6월 말에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9월로 연기하겠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여기서 이성의권을 놓아버립니다. 야, 서울 집값이 5월, 6월 올라가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안 한다고?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얘기해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요? 물어보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7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스트레스 DSR을 안 하니까 정부는 그냥 집값 부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래. 각자 도생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최근에 스트레스 DSR을 이제 다시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2단계를 시행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 속내망을 보면 더 강화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DSR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가산금리 그대로 적용하고요. 수도권은 1.2%포인트가 더 적용한. 그러면 연봉 1억 되시는 분이 30년 만기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받으면 6억 한 4,400만 원 정도 받던 분들이 지방은 뭐 6억 2천 몇백만 원까지 나오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6억 700만 원까지인가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핀셋 규제로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출 규제 하네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전환 시그널을 저는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급 확대로 집값 못 잡는 건 알았는 거예요. 수요 억제 나옵니다. 금강 원장이 은행장들 불러서 똑바로 안 할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자기들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풀어놓고 집값 부양 다 해놓고 이제 은행들 불러서 뭐라 합니다. 야, 대출 늘어나잖아. 관리 똑바로 안 해? 지금까지 은행들이 이제 금리만 올려가지고 사실 이자 당사를 좀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알겠습니다. 그냥 이자만 올려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라고 해서 KB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30년 만기 상품밖에 안 나옵니다. 40년 막혔고요. 네.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은 좀 초조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사지 라고 하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도 대출 받습니다. 왜? 자금 축처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억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보죠. 자금 축처 적어야 되거든요. 네네. 30억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죠. 사실 그게 돈 있어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아요. 근데 나는 대출 15억 받아.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15억 대출 적으면 되니까. 근데 이 문턱이 막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고가주택 시장에도 사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정부가 이제 뭐 할까요? 지금 1번 타자로 대출 규제를 합니다. 집값 오르면 아마 스트레스 DSR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도 집값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규제지역 카드 나올 겁니다. 서울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금 묶을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집값 상승이 둔화되거나 멈추면 안 나옵니다.
자, 결국은 서울 집값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근데 자기 기존은 역할을 바뀌었어요. 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음. 이거 문재인 정부는 진보 성향을 가졌으니까 부동산을 좀 싫어하지? 그러니까 뭐 규제를 좀 많이 하지 않겠어? 네네. 보수는 그래서 좀 풀어주지 않아?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해, 대표적인 오해예요, 오해. 집값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이 기회에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규제를 많이 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 그렇죠. IMF 외환위기, 맞아. 2년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없는 규제도 금융시장의 문턱까지 개방해줍니다. 그냥 다 풀어줘요. 네네. 모든 걸.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였나 보세요. 진보? 그럼 가장 규제를 잘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군부 정권. 군부 정권이니까 보수잖아요. 네네. 그분이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공급 계획. 네네. 물량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네네네. 쏟아붓고 수요 억제도 얼마나 무서웠냐면 토지 공개념을 그때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지금은 2년 보유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5년 보유 3년 거주. 더 무서웠어. 보수인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보수면 풀어주고 우연의 일치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규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였어.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풀었는데 마침 MB 보수였어. 집값이 더 떨어졌는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규제를 더 풀어줬어. 그럼 문재인 정부 다시 집값 올라가니까 규제했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섭게 규제한다고. 더 빠르게.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했잖아요. 강남 툭툭 찍고 그다음 마용성 찍고 그때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옆으로 막 퍼지잖아요. 네. 아마 한번 경험을 했고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대책이 나오면 아마 풍선으로 안 갈 겁니다. 그냥 성동구 마포구가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미분양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게 좋은 방향이 이번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테스트.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비수도권은 규제 안 한다.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풀어주는데 수도권은 아마 좀 무섭게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 진보가 부동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쨌든 부자들은 보수이고 뭐 진보는 가난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만들게 해주는 정책을 내는 게 보수다, 완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아니 아파트 많이 만들어주면 표가 나온다는 게 사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집값 올라가거나 집값 내려가면 시장에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랐잖아요. 네네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한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 원칙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정부가 바라볼 때도 이상 과열이기 때문에 규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멈추지 않으면 규제 계속 나옵니다. 제가 불인이로서 질문을 좀 해보면 네.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